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구매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우디군은 후티 반군이 점령한 예멘 지역에서 천무의 압도적인 화력을 활용해 전략적 승리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예멘 내 132만 평에 달하는 점령지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국산 무기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대규모 무기 구매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후티 반군의 주요 거점을 소탕하며 중동 안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사우디 군의 성과는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탁월한 정확성과 파괴력을 입증하며 최첨단 무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천무는 한 번에 2발의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으며 500km 이상의 사거리로 후티 반군의 거점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서 사용된 시스템 290 전술탄도 미사일과 에스붐 대함탄도 미사일은 사우디의 전술적 우위를 확고히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 같은 군사적 성공이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신뢰성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천무의 정밀 타격 능력과 긴 사거리는 사우디의 안보 전략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위 협력 파트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군이 천무를 활용해 수행한 작전으로 예멘 내 132만 평에 달하는 후티 반군의 점령지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후티 반군의 주요 보급로, 지휘본부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번 소탕 작전은 중동 전역의 군사 및 정치적 지형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와 바보만 해부 해협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요충지에서 안정성 확보는 사우디의 국가 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상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군이 전격적인 공격에 대응하지 못한 채 대규모 피해를 입었으며 전열을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천무의 성공적인 운용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30조 원 규모의 중장기 무기 구매 계약을 한국과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독점 계약을 통해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무기는 그 성능과 신뢰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우디의 미래 안보와 경제를 더욱 탄탄히 다질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성공 사례는 한국산 무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성능과 가격 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번 천무의 성공적인 실전 운용은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작전을 통해 중동 안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와 바브의 만 해부 해협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홍해의 안전은 곧 사우디의 안전이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강조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산 천문을 활용해 예멘을 소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전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국방장관들은 앞다투어 한국과 접촉하며 천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UAE 국방부 장관은 사우디가 천물로 보여준 군사적 성과는 중동 지역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며 선물을 도입하기 위해 사우디가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 또 다른 황금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UAE 국방부 관계자는 천무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하며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통해 우리 국가도 사우디와 같은 군사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각국은 사우디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며 천부뿐 아니라 한국산 미사일 방공체계 군사훈련 프로그램 등 한국의 방위 산업 전반에 대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의 지향적인 방위 산업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더욱 강력한 자주 국방을 실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천모의 성공적인 실전 운용은 양국 간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중동과 아시아의 방위 산업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군사적 성공과 한국과의 협력은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위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협력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초대박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사우디와 방위 협력을 통해 천국이 체계 또한 중동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초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공이 10개 포대를 대규모로 도입하며 중동 최대의 유격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사우디의 방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지역 내 적대적 세력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방산 전문가들은 천공의 레이더와 유격 능력을 특히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방위 기술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우수성은 한국 방위 산업이 중동 시장에서 더욱 확고히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방위 부와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공동 연구개발과 군사훈련 지원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우디의 방위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자국 내 방산 기술력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 내 군사적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방산 협력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은 한국 방위 산업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 제조사와 하청업체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확보한 신뢰는 다른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방산 분야를 넘어 다양한 경제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며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천무 실전 투입과 천궁이의 성공적인 배치는 한국 방위 산업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 프로 불리는 탄도탄 유격 미사일 체계인 천궁 1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32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 방산업체 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이 개포대 수출 계약을 2월 6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천궁의 수출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수출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유격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이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 주도로 개발된 넥스원이 제작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유격 무기 체계입니다.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 2018년부터 양산했습니다. 천이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기술 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G 핵심 무기로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 형식 출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했습니다.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한대요. 천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 4.5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 유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천궁2의 수출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의 큰손 사우디와 UAE 구매한 만큼 중동과 유럽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발주한 천궁 블록이 포대 숫자는 UAE 동일한 개이며 국방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도입할 천궁 블록이 전체
규모는 1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천공기를 도입한 배경은 사실상 UAE 같습니다. 사우디와 UAE 자국의 남북 국경을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장악을 막고자 2015년에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구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사우디와 UAE 모두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무려 45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후티군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려댔습니다. 사실 후티 반군이 운용 중인 탄도 미사일은 북한제 혹은 구소련제 이란에서 스쿼드를 모방해 만든 조잡한 모델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패트리어팍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팍 생산 라인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였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마다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 사우디 모두 부품을 수급하는데 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패치 점차 소모되다 이들은 최신형 패트리어 팩3나 MSC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팩3는 발당 가격이 약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0억 원이었고 팩3 MSCN 발당 500에서 600만 달러 하나로 60에서 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패지3화 동급 성능을 보여주는 한국의 천공 블록이 미사일의 납품 가격은 약 17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이 겨우 7개 천공 블록이 포대를 주문한 것과 비교해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주문하면서 가격 단가도 더욱 낮출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또 사우디에 앞서 UAE 막대한 개발비를 지불해가면서 사막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천공 블록 이용 에세 레이더를 발주했으며 사우디는 시위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주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셰일오일 수출, 사우디의 예멘 내전 참전 등의 이유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금지하기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방산이 급성장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한국의 KGG가 수출되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군사력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사우디는 한때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S-400의 거래가 성사될 뻔했었지만 결국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조금씩 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군사력 측면에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며 우수한 가성비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사우디와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한국산 무기가 최선의 선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시작으로 천공 블록이 수출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천공 블록이 수출은 겉으로 드러난 라이지 X1뿐만 아니라 숨겨진 주만 주도적으로 넥스원이 큰일을 한 것은 맞지만 넥스원은 천궁의 유도탄과 전체 체계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천궁의 레이더를, 하나의 어로 스페이스가 천궁의 포대를 각각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방산업체에 앞서 꼭 짚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인데요. 천궁이 개발을 책임지고 총지휘한 기관이입니다는 천궁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 업체들에 이식하며 천공이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천궁이 사우디 수출은 와리 X1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합작품인 것입니다는 20세기 후반 30년간 태동 성장 도약의 시기를 거쳐 21세기에 본격적으로 비상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2009년까지 국방과학 선진권 진입했고 2010년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가 세계 수준 연구개발의 첫 주제로 꼽는 것이 바로 철메이 성능 개량입니다. 메이는 천궁이의 프로젝트명입니다. 천궁 또는 철메일은 항공기 격용입니다. 이것을 성능 개량의 탄도탄을 격하 개발한 것이 천궁이입니다의 6년여 연구 개발 결과 천이는 2017년 6월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해 전인 2016년 AD 안능 시험장에서 약 10회의 개발 유격 시험에서 10만 800중 했고 전투적 합평가 유격 시험에서도 하루에 내 발사서 표적탄 3발과 무인 표적기 1대를 모두 요격했다. 양산됐다. 족족 전력화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전력 화개시 시점이 2021년이 있으니까 천궁이 성능 개량 사업은 몇 년 앞당겨 성공한 것입니다. 첨단 국산 무기 개발 역사에서 천궁이처럼 기간을 줄인 성공사는 없습니다.
AD 고위 관계자는 가장 보람있는 개발인 동시에 가장 험난했던 개발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천궁.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는 장거리 요격체계 르셈 한국형 아이언돔 LDKF 이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미사일 또는 유격타는 탄도 순항의 현무를 필두로 비공 비룡 형공 청검 홍상어 해룡 해성 전술 지대지 천마 신공 천무 등 두 손으로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천무 등은 이미 수출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된 천공 블록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사우디가 르셈 블록이 천공 블록 3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최대 적은 이란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사거리 1300km, 급이 사부 3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한 사우디는 2017년 10월 사사드 미사일 150억 달러 하나로 18조 원 어치를 발주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세드 미사일 발사대 44대 유격 미사일 360g 화력 통제 체계 및 지휘소 16대 레이더 7대 보급 차량 43대 등 막대한 수량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지 모수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이 약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국가가 도입한 사드 비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들여온 것인데요.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오려고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란이 보유한 사부 3탄도 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마하 7이하이므로 사드와 패트리엇 패지 3는 물론 천공 블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란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이란은 사거리 2000km 급 카이바르 탄도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스펙을 보면 탄두 중량 1.5톤의 사거리는 2000km이며 속도가 대기권 안에서는 마하 8 외기권 있는 마하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펙대로 동작할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마하 7이 아이강습 격할 수 있는 천공 블록이 패트리엇 8로는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교해 르셈 블록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가진 표적도 유격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 블록 3도 종말 단계에서 마하 7이 넘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추가해 이란은 극초음속 보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르셈 블록이 안에 극초음속 보스트 글라이드를 요격할 수 있는 활공 단계 유격 유도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이후로 향후 르셈 블록이 천공 블록 3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란의 장거리탄도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와 UAE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공 블록이 실제 능력의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 그 다음 버전도 관심있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UAE, 사우디 모두 르셈 로기와 천공 블록 3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UAE 요구에 맞춰 최신 S형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천공 블록 3용 MF파워 레이더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즉 사우디와 UAE 천공 블록 이용으로 도입한 어시서 레이더를 일부 개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천공 블록 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198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방공 유도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 1980년대 말에 단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마를 1990년대에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인 신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중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천공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천공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로 우리 기술진이 11년에 영국 끝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 군이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는 지대공 유격 미사일에 잇따라 관심을 보이며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공체계라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뿐더러 납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작용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방공체계는 다른 국가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질 좋은 방공체계로 알려져 찾는 나라가 많습니다. 앞으로 D와 UAE 등 중동을 비롯해 한국의 방공체계에 관심 있는 국가가 또 어디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참부 등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 일환으로 작년 12월과 지난 4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 이문 천무 70대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데요. 당시 발표된 각 계약 규모는 3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들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양국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안으로 한국 시중은행들을 통한 민간 신디케 이론도 제시했지만 폴란드 측은 조달 금리가 더 낮은 당국 간 차원의 금융개혁을 강하게 희망해 왔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튼 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자국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하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어 소탐대실에서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편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는 25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국에 수입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또 최근에는 폴란드 노우 이치의 항구부두의 크레인이 화물선에서 거대한 62번째 K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는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 있는 K전는 어지간한 유럽 중소국가의 지상군 전차 전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 3발의 피 수준인데요. 폴란드가 계약한 수량은 거의 1000대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단 1차 계약분 해당하는 180대 내년까지 순조롭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7년씩 걸쳐서 단 1대의 전차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독일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출 실적을 지렛대 3화 올해에는 수출 전용 파생 모델인 캑스 공개하면서 처음 보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시켰는데 현대전에서 전차 킬러라 불리는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들을 대거 접목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K전차는 이제 약점이란 없는 완벽한 전차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해당 기술을 확인하고 K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모양입니다. 확답을 주지 않고 미루던 2차 계약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당연히 폴란드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K 계약 자체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를 사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발 속도 좀 늦춰달라는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단박에 전차 1000대짜리 계약에 도장을 찍을 만큼 상황이 급박한 게 폴란드는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그들이 왜 더 좋은 전차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을 마하할까요? 한편 폴란드가 일하는 속사정은 뒤로 하고 이 기회에 한국에 접촉해서 폴란드보다 더 높은 입지를 폴란드에게 약속된 유럽 방면 생산기지의 지위를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전차의 개발사인 현대로템은 최근 참여한 여러 차례의 방산전 시회에서 연달아 K전차의 최신 개량형을 선보였습니다. 각 전시회에서 K수출형이라는 의미로 캑스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니 새로운 전차는 기존에 예고됐던 개량 외에도 그동안 그 어떤 전차도 시도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접목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전차의 천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 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신기술을 접목한 것인데요. 우선 모든 전차의 태생적인 천적인 날탄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로 능동 방어 시스템을 새롭게 개량해서 탑재했습니다. 하드킬 방식 능동 방어라 하여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투사체가 맞방향으로 투사체를 쏘아 맞춰서 전차가 받는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전에서도 분명히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악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일단 값이 비싸다는 문제 때문에 능동방어 시스템은 개발된 것도 그리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알려진 사례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한국 역시 기술력은 있었으나 이를 많은 K 적용시키는 일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캑스 이르러서 비로소 대량 채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을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아군 보호 성능은 더 계산한 신형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새롭게 개량한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STAC 레벨 4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출형 모델인 K 탑재에 선보임으로써 폴란드 수출 물량 여대 및 그 이후 수출된 K 실제 탑재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만약 이를 실제로 해낸다면 K 어쩌면 능동방어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대량 보급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 능동방어 템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다른 이유도 거론되는데요.
전차가 날탄 대전차 미사일에 약점이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천적으로 떠오른 드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러시아의 T-72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을 맞고 유폭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작 수백만 원 정도 하는 자폭 드론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차의 약이라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아군과 적군을 불문하고 전차들이 죄다 드론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전차의 끝부분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슬레사어를 장착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진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거리에서 직접 조종하는 자포 드론의 경우 전차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전차를 폭발시켜 버리고 있는 끔찍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차로 드론이라는 강적을 상대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죠. 무인 터렛 부무장을 통해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 태문 전시회 현장에서 K 갖추게 될 때 드론 방어 성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이 나름 내린 결론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부터 포탑 무인화에 일환으로 전차의 기관 포부 무장을 원격 사용하게 해주는 아웃CWS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대로템은 아웃CWS 대드론 근접 신관 탄약을 통합하고 이에 더해 강력한 광대역 드론 제머를 동일 시스템 내에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의 접근을 센서가 감지하면 뱀으로 먼저 움직임을 멈추고 그 뒤에 무인 기관포로 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드론의 접근을 감지하는 센서 역시 작은 표적 감지에 부적절하고 전력 소모가 심한 레이더 대신 목표물의 생김새를 인공지능이 감지하는 이미지 인식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바래왔던 파워팩의 국산화입니다. 그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기존 독일산 파워팩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으로 완성된 국산 파워팩이 나온 것인데요. 이는 추후 수출될 KN 물론이고 당장 국내에 도입될 4차 생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모두 갖추게 되는 캑스엔 기존에도 강력하다고 여겨지던 K 다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K 2차 계약을 망설이면서 결정을 지지부진 미루던 폴란드 외에도 K 전차가 이만큼이나 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는 마침내 연내 계약 체결을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입장에선 전체 한 대가 아깝다는 사람들이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태도가 의아하지만 일단은 최초 수출국이 적지 않은 수량이니 잘 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폴란드 방산업계 내부에서 지금과 같은 생산 및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의례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2차 계약의 세부 사항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라면 한국은의 1차 계약분 180대 직접 생산한 물량을 넘겨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폴란드는 내부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현재 생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죠. 최종적으로는 2차 계약부터 폴란드가 직접 한국의 조언만 듣고 K 현지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폴란드에게 수량을 정해서 라이센스 반 건네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폴란드 측에서 2차 계약이 다가오자 현지 생산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수준으로 공학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생산 정권을 넘겨주면 한국이 만드는 만큼의 품질과 납기를 보장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약을 계속해서 중첩한 끝에 최종적으로 1000대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한 탓에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만한 총 도입 수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우선 적어도 폴란드가 K800대 이상은 확실하게 구매한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2차 계약까지 한국의 생산력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업계에선 최대 400대 정도까지는 한국이 생산을 도와줘야만 폴란드가 전체적인 답게 밀리지 않을 만큼의 영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따지고 보면 한국에게는 이익이 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폴란드가 처음 약속한 수량에 최대한 가까운 수량을 도입해준다고 약속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뿐더러 한국 생산분이 많아질수록 로열티 받는 것보다 계약 세금도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익을 더 양보하면서 반드시 확보하려는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서만 오고 가는 감정일 뿐 폴란드가 한 발 물러서는 틈을 노려서
이들의 입지를 빼앗으려고 밀고 들어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폴란드가 한국의 계약서를 받아가면서 함께 약속받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게 이윤을 양보하면서 아지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루마니아는 곧으로 내년에 K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겠다느니 사의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꽤나 오래된 일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 커덱스 ES 처음으로 장거리 유격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또 레이저 대공 무기와 K9 자주포의 미래형 모델 등을 전시했는데요. 우선 장거리 요격 미사일은 한 국형 사드라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르셈 구성하는 미사일입니다. 한화의 르셈 유격 미사일은 위치 자세 제어 장치가 특징으로 공격 시 제어가 불가능한 공기가 희박한 상층에서 10개의 밸브 출력으로 직격 요격체 히 2킬 위치와 자세를 제어합니다. 적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고도 70km 격하 설계되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카의 상층부를 방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레이저 대공 무기도 전시하는데 지난 7월 방위사업청과 레이저 대공 무기 양산 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초로 국내 전력화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 차례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한 이 장비는 지상 고정 진지에 배치되어 광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무인기 등에서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하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개국이 사용 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K9 자주포의 미래형 버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선 K9 유무인 복합 체계는 별도의 탑승자 없이 원격으로 주행 및 운용이 가능한 자주포입니다. 최대 사거리도 880km, 기존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궤도 대신 바퀴를 단 차륜형 K고 공개됩니다. 차륜형 K고 도로에서 빠르게 주행할 수 있고 항공 운송도 상대적으로 쉬워 기동성을 극대화한 게 특징입니다. 하나는 앞서 지난 7월 독일의 PGH 2000과 티르키의 퍼티나이프 등 나토의 경쟁 제품을 모조리 제치고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했고 추가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된다. 구의 점유율은 전 세계 70%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계룡대에서 열린 전차기동 시에서도 루마니아 성들이 참관하여 성능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기회만 노리던 이들은 자신들이 K 관심을 갖게 된 장본인이 폴란드가 계약 과정에서 비틀거리자 곧바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껏 얻은 소중한 기회를 살리고 싶다면 폴란드도 방심하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게 거의 뒤통수를 맞으며 대한민국 국산 무기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 포스바레트 포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승인 절차 FMS 로키드 마틴 정밀 타격 탄도탄인 P점 미사일의 노르웨이 수출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르웨이가 로키드 마틴과 계약에 대한 협상을 끝나기도 전에 미국 정부 측에서 승인 자체를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승인해준 것은 하이마스 미사일인 유이는 사거리 90km 구형지에 메레의 로켓으로 사거리 연장형지에 메레 S150km 사거리 500km P점 미사일의 판매가 모두 거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까지 언급하지 않았고 노르웨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토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이유는 바로 생산 능력 부족이었다 것인데요. 미국 내 조달 물량이 우선시 되었으며 그 이상 생산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P점 생산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된다면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언론은 이로 인해 크게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결정입니다. 제가 군 결정권자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방향을 바꾸고 가급적 유럽 또는 한국산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정치적 결정이에요. 미국은 아마도 중국을 위해 피와 땀을 비축하는데 바쁘겠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노르웨이 군이 추진하는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도입 프로젝트명 역시 장거리 타격 수단 보유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 군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2년 동안 국방비 610억 노크 하나 7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출하여 해공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여기서 육군을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은 미사일 구축은 사거리 90km, 300km, 500km 설정했는데요. 노르웨이군이 이처럼 장거리 능력을 중시한 이유는 바로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핵무기를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러시아의 강고한 모습에 러시아 인근국들은 더욱 빠르게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는 완충지대가 있는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본토에서 안정적으로 발사하여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에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3를 대거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군으로 오른 기체는 3가지로 미국의 하이마스, 이스라엘의 펄스, 한국의 천무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마스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시 지난 5월 하이마스 대한 판매 승인을 내주며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데 보였었죠. 또한 하이마스 발사되는 PRSN 미사일은 당시 세계 유일의 500km 사거리를 지닌 전술탄도탄이 대한 미사일 기능까지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경선과 길게 맞닿는 노르웨이 해와 그 인근에서 최근 러시아 국방함대 전력 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노르웨이는 마하사 사거리 500km 지대함 전술탄도탄을 보유하여 억지력을 발휘할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발트 함대와 흑해 함대가 나토 세력권의 좁은 해협에 막혀 행동이 제한됨에 따라 대서양 방향으로 노르해와 바렘치를 담당하는 북방 함대가 나토 해군과 맞서는데 주력하고 있고, 현재 러시아 해군에서도 가장 강한 함대를 꼽혀 그만큼 정예 인력과 신형 장비가 먼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군이 90km 사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장거리 미사일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하이마스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이마스 고작 사거리 90km 탑만 사용한다는 것은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사거리 제한이 풀리며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형 사거리 500km 미사일 해외 수출 승인을 내렸으며 노르웨이가 이를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용 800km 사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실제 500km 사거리 미사일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탄두 중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탄두 중량만 8톤 이상인 현무 미사일 체계를 통해 완성된 기술로 한국의 주특기이다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유럽 최대 방산전 시회에서 노르웨이군 고위 관계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 직접 방문하여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유럽 방산전 시회에서 실물 크기의 천무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이기도 했죠. 특히나 하나는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 대표 방산기업 공수보고서와 가격도 협력을 구축하며 미리 군을 협력했습니다. 캐나다 K9 수출 사업에 함께 협업하기로 합의한 후 콩스버그 대표 수항 미사일인 NSM-무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동맹국의 통수를 치는데 한국은 오히려 동맹국 파트너기까지 알뜰살뜰 챙기자 노르웨이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기자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포함해 이미 해외에서 3개국가 수출된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기자는 폴란드 수출로 한국 기술력과 생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르웨이 군에게 있어 하나의 포병 장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미 노르웨이의 K9 자주포를 수출하였다 의해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진행된 자주포 현재 테스트에서 K9 자주포는 독일의 PZG 2000 프랑스의 체이서 미국의 백구를 모두 꺾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당시 24대의 K9과 6대 K10을 수출하였다 진행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9에 대해 50년 기술력을 향상시켜준 최고의 장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한국산 후보가 2016년 당시 테스트에도 노르웨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장 잘 만족시켰다. 한국산 무기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현재 지연기 후등 테스트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모든 요구사항은 차량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검증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500구 경험과 9을 비교하여 설명했는데요. 그는 수동적이었던 시스템에서 기술적이고 융합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며 이제 더 이상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9의 기동성과 효율성 장갑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면 한국의 기술력은 50년 정도 앞서 있는 듯하다. 모든 것이 새롭다고 극찬하였다.
웨이의 K 전차 수출이 무산되면서 천무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 전차 수주는 정치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것이었지. 성능 평가에서는 사실 독일산 전차를 완벽히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관계자들 역시 K 전차의 뛰어남을 누차 언급하였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수출 총리는 우리는 한국산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노르웨이 노르딕 협력의 안보 정책 논쟁을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을 간구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노르웨이군 참모총장 역시 전차를 살 것이라면 우리 군은 K 구매해야 했지만 정치적인 사유로 노르웨이 중앙당 의원들을 선택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노르웨이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 후보군을 면면히 살펴본다면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무기 수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여론 역시 미국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며 나토 탈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새롭게 개발된 미국산 미사일 판매가 노르웨이에 거부됐다 것이 사실이냐, 이래도 미국을 동맹국이라는 또한 아무도 미국을 믿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나토를 떠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사우디에 맞먹는 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다만 인구가 적고 국방 안보에 대한 위협에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입장인 것인데요.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반면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만 국산 무기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삼성이 TSMC 따라 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노나노와 4나노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무디 일부를 TSMC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팬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늘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비에 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나노와 1.4나노미터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비에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 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디램 랜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개월 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TSMC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쓸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G8 올라운드와 핀팩핀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팩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 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개 대신 핀팩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나노급 공정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 아이베스 따르면 28라 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난 5급에서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란 5급은 3억 달러, 5란 5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 5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에서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팩 비교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개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 개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개 기반 반도체가 핀팩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 개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아이비스 관계자를 인용해 나노급 개 나노급 핀팩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에서 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 식각 증착 공정 몰 및 금속 배선 공정 발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난 5급의 무크피트 기반 반도체가 7난 5급 핀팩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 기관의 예측진 8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포럼에서 더 진화된 MBC FET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개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팩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N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 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손예은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에 제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에서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 나는 부분이 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에서 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위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의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재해 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언론적 것은 앞으로 TSMC, 삼성 파운드리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세계 정세 분석이 그 이유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 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나 중국 언론까지 이을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자산을 남겨놓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 생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공을 인수해 규모를 더 키워왔습니다. 인수했던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팰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 약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놓은 총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철수를 한다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처럼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고, 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브라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명의 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르노 7.9%, 토요타 5.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 그룹은 28%, 현재 5%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 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 아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선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000영불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해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 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산업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 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 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나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5천대 정도로 아스타나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라고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 GM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대표는 최근 현장 시설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 수출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대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때려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9,000달러에서 지난해 29,000달러로 몰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 작년 1,600대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만 4천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 4.9% 뛴 상태입니다. 천황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1,800개 작년 1만 2천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무코에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월 2에서 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 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1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결제 시스템에 WIES 퇴출돼야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만 3천대로 전년 동월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만 8천 대보다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중고차 수출 시장이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36%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에 달하고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은 모레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출고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 km 이하 차량 중 200여 가지 품질 검사를 통과한 차량을 선보이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해외 수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 시장으로 집중 수출되는 상황에 충격을 받으며 자신들이 장악하려던 러시아 시장이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을 매각한 이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 확대에 나섰으며 과거 GM이 철수한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부터 해당 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간 약 1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현대차의 강력한 시장 점유율에 밀려 철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공장은 한때 중국 창정 자동차가 인수하려 했으나 협상이 무산되며 여전히 미가동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부터 인도 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성장했으며 이번 인수 추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